여기 덴마크의 한 입국 심사장에서 중국인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리메이입니다. 저희 아빠는 중국몽에 빠진 열렬한 애국자예요. 반면에 엄마는 자유를 갈망하는 개방적인 여성이에요. 엄마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 사업으로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영국에 정착해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중국인이지만 영국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어요. 아빠는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영국 명문 사립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셨어요. 처음엔 영어와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셨지만 곧 적응하셔서 대학까지 영국에서 공부하게 되셨죠. 두 분의 만남은 우연이면서도 운명 같았어요. 대학생이 된 엄마는 템즈강 남쪽 사우스뱅크에서 열린 한 예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마침 그날 아빠는 중국인 유학생 모임과 함께 축제를 구경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대요. 엄마에게 길을 물어보던 아빠는 엄마가 중국어를 하는 것을 보고 중국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양인으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 금세 친밀해졌고 그 후로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대요.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해외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끼셨대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아빠는 템즈 강변의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었는데 의외로 엄마는 아빠의 프로포즈를 듣고 굉장히 망설이셨다고 해요. 아빠를 사랑했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중국은 너무 낯설고 두려워. 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에겐 영국이 고향이었고 자유로운 삶과 커리어를 꿈꾸고 있었죠. 아빠는 엄마를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중국의 빠른 발전과 기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일종의 타협을 했대요. 2년만 중국에서 살아보자. 적응하기 힘들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로 하자.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후 두 사람은 북경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문화 충격과 언어 장벽 그리고 정부의 통제에 힘들어했어요. 거리에 CCTV, 인터넷 검열, 그리고 가끔은 숨쉬기조차 힘든 공기, 이런 걸 어떻게 견디냐고 아빠한테 물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아빠와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죠. 약속했던 인연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내 언니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 엄마가 고백하셨어요. 임신 소식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빠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북경에서의 삶을 더 단단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엄마는 갈등했어요. 한편으론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운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결국 엄마는 북경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어릴 때 저는 엄마가 중국을 이토록 답답해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눈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죠.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은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 배달 앱으로는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죠. 이런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 왜 엄마가 중국을 그토록 갑갑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중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왜 즐기지 못하세요? 엄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리메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곳이 자유롭지 않단다. 하고 싶은 일 하나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 넌 아직 몰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곳은 너처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해. 그게 가장 큰 문제란다. 어릴 적엔 어머니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로 이주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한된 세계에 살았는지 깨달았죠. 뉴질랜드의 일상은 중국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놀란 점은 구글의 보편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전 세계가 구글을 쓰는데 중국만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유튜브의 인기도 친구들을 통해 은근슬쩍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튜브가 너무 자극적이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가르쳤어요. 대신 공영방송으로 충분하다면서요. 오히려 틱톡이 세계적 트렌드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처음 유튜브를 열어보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전 세계의 실시간 소식과 풍부한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운 내용 중에는 자극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중국인들의 교양 부족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하셨죠. 저는 중국인들의 솔직함이 어머니의 예민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이주하면서 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우선 언어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어로 소통하셨기에 저와 언니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뉴질랜드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만으로도 중국인들의 존재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 한쪽에서 중국인 무리가 카운터 직원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기고 있었죠. 뉴질랜드 직원은 그들의 중국어를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공항에서 떠들어대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소음이나 내는 행패꾼으로밖에 안 보일 뿐이었어요. 이때 어머니께서 나서셨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 실력을 발휘하셔서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통역해 주셨죠. 어머니의 차분하고 명확한 설명에 중국인들은 점차 진정되었고 공항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민망해하셨고 상황을 수습한 후 자기가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배려 없고 문제덩어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겠냐고 그러셨죠.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엄마 덕분에 중국인 일행은 추가 요금을 납부에 동의했고 상황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죠.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아빠는 중국인은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고 두둔하셨지만 엄마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셨어요.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처음 고등학교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중국인 친구들은 주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노는 걸 선호했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살면서 그것만이 자신들의 생존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집단으로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등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무리에 들어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어요. 엄마는 제게 뉴질랜드에서 살아갈 방법은 중국인들과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하셨어요. 어머니의 조언에 공감했고 특히나 언니의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명문대 진학을 보며 저 또한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학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이런 제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어요. 중국인 그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제 결정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죠. 그들은 같은 중국인인 저를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배척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로 시작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중국어로 험담을 하거나 비웃곤 했죠. 교실에서는 제 책상 주변에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점차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졌어요. 제 사물함에 모욕적인 쪽지를 붙여놓거나
온라인 채팅방에서 저를 배제하고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정보를 퍼뜨리며 소문을 내기도 했죠. 단체 과제를 할 때면 항상 저를 제외시켰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저를 향해 공을 3개 던지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일부러 음식을 엎지르고 가는 등 물리적인 괴롭힘도 있었어요. 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 생활이 매우 힘들어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학교를 졸업해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드디어 높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더 이상 그들과 마주치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K-팝 콘서트를 열성적으로 찾아다니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그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받은 교육은 한국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창시절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 유산 중 상당수가 사실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배웠어요. 한글, 한복 같은 것들이 원래는 중국의 것인데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 것인 양 한다고 말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진 제가 보기에 친구들의 한국 문화 열풍은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들을 감시받고 통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신적인 사상을 다 지배하며 주입한다고 하셨죠. 그것 때문에 저도 넓은 세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중국몽에 빠져 허우적댔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살아 그런 인식이 없었지만 아빠도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유학을 가서 어릴 때의 사상교육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곳에서 벗어나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뉴질랜드 친구 소피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념품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소피아는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라 콘서트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K-팝 춤을 배우고 한글도 공부한다고 했죠. 처음엔 속으로 무시했지만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악, 춤, 영상미 모두가 놀라웠죠. 소피아는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불멸의 존재와 인간 여성의 로맨스를 그린 판타지 드라마였는데 내용도 좋고 배우들도 멋졌어요. 특히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처음에 과장 아니냐고 물었더니 소피아가 자기가 직접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실제 한국은 드라마보다 더 발전되고 세련되어 보였죠. 그때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중국에서 받은 정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이런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도 누리지 못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심지어 딸기를 제대로 먹을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 모두 과장되고 연출된 것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의 실제 모습을 찾아보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들을 감시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소피아는 뉴질랜드의 한국 음식 축제장에 데리고 가주었는데 그곳에서는 한식과 한국의 술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불고기와 파전, 막걸리의 조합을 처음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죠. 한국 불고기는 중국이나 일본의 고기 요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부드러운 육질이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죠. 그제서야 한국 음식의 세계적 인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를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을 즐기며 뉴질랜드 친구들과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새학기가 시작되고 뉴질랜드의 여름이 찾아오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기회가 생겼어요. 소피아는 제게 한류 동아리에 함께 가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중국 유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아 이미 그들 사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껄끄러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됐어요. 또 제가 중국인이라 언젠가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인들과 교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고민을 털어놓자 소피아는 이해해 주었어요. 어떤 동아리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이어갈까 고민하던 중 제 눈에 띈 건 환경보호 동아리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뉴질랜드의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방학을 이용해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뉴질랜드가 세계적으로도 자연경관으로 유명한데 뉴질랜드에 와서도 자연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딱이라고 생각했죠. 환경보호 동아리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인종들이 모여 활동을 하는데요. 학기 중엔 뉴질랜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방학에는 다른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임이었어요. 주로 뉴질랜드, 유럽 등 서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동양인은 저와 다른 중국 친구, 그리고 한국 교환학생으로 온 지수가 있었어요. 지수는 처음 본 날부터 같은 동양인이지만 저와 중국 친구와는 다르게 피부도 뽀얗고 키도 컸어요. 딱 봐도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의 한국인 스타일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속마음으로는 지수와 꽤 친해지고 싶었는데 괜히 모를 벽이 생겨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희와 다르게 지수는 활달하고 환경 지식도 풍부하며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니 동아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와 중국 친구는 그런 지수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조금 났답니다. 한류가 뉴질랜드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지수가 가는 곳은 주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평일엔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지내고 동아리가 모이는 날은 환경보호 계획으로 보내던 중 처음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자연보호 캠프에 가기로 했어요. 그곳은 뉴질랜드 남섬의 아벨 태즈먼 국립공원이었어요. 2박 3일 코스로 최고의 장소라고 했죠. 트레킹도 하고 카약도 타고 다양한 동물도 구경하며 생태계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정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워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몸이 안 좋으니 캠프에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게 말했지만 첫 환경보호 활동인데다 기대도 많이 했기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벨 태즈먼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메스꺼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두들 캠프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스 좌석에 앉아서 기대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지수가 저에게 어디 아프냐며 창백해 보인다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심하고 메스꺼워서 많이 힘들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귀 뒤 혈자리를 누르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가는 내내 힘들어서 상태가 나아지는 거라면 뭐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수는 본인의 가방에서 작은 마사지 도구를 꺼내어 제 귀 뒤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었어요. 과연 이걸로 나아질까 의심이 들었지만 버스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 뒤를 누르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침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도 다녀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왔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괜찮아졌어요. 지수는 이렇게 혈자리를 누르고 허브티를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며 가방에서 생강차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차인데 멀미나 메스꺼움에 좋다고 설명해줬고 그 차를 마시고 나서는 식은땀도 멈추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걸 본 뉴질랜드 친구들은 지수에게 뉴질랜드의 동양 의사라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지수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며 한국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단한 증상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아플 때 아무도 몰라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걱정해주고 치료까지 해주니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지수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친해지면서 지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 어려웠대요.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접한 환경 관련 책을 읽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에서 환경공학 분야로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재학 중에도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았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국제적인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 되었고, 그 꿈을 위해 영어 실력을 키우고 국제 경험을 쌓고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다고 해요. 지수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대요. 뉴질랜드에 와서는 지역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실제 현장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수의 꿈은 세계 곳곳의 자연을 직접 보고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으로 우리 대학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정적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런 지수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과 비교하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죠. 지수처럼 열정적이고 자기 주도적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은 소피아와 지수의 권유로 환경보호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인 소피아와 한국인 지수와 함께 다니는 걸 보고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일부러 왕따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방학이 되고 저희 동아리에서는 방학을 맞아 환경 선진국들을 방문하는 스터디 투어를 떠나기로 했어요. 매일 부모님께 용돈만 받던 제가 지수를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도서관에서 환경 관련 공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몰려다니면서 쓸데없는 행동하는 중국인들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한국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게 더 낫다며 좋아하셨어요. 이번 스터디 투어는 환경 정책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그리고 선진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예정이었죠. 저와 소피아 그리고 지수 모두 북유럽은 처음이라 기대에 가득 차 출발 날짜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셋은 더 열심히 환경 관련 아르바이트도 했답니다. 그렇게 출발 날짜가 되어 첫 목적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어요. 기대를 품고 입국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인 지수와 뉴질랜드인 소피아는 여권만 보여주고 쉽게 통과했지만 제게는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더니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왜 왔는지 환경 프로젝트 참여 증명서는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이 과정은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만 교육받으며 자라왔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대하는 한국 여권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와 소피아는 손쉽게 입국했는데 저 때문에 일행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죠.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 심사가 크게 지연되어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낀 부끄러움과 당혹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코펜하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깨끗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풍력 발전기가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시내 중심가에서 한국의 환경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BTS의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오고 현지 학생들이 한국의 자원순환사회 개념을 설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볼 때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수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모두들 환호하며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의 환경 정책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유럽의 환경 선진국에서조차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특히 북유럽 같은 먼 나라에서도 한국의 환경 정책이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이 원망스러웠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프로젝트 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 부모님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렸고 엄마는 이제야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매너 있고 모든 게 깨끗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이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에 살 때 이상한 말에 세뇌당해 한국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니 지수가 자기가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면 그때 놀러 오라고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돌아간 후 방학 기간에 놀러 가기로 했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에서 살고 싶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한국의 관광 명소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뉴질랜드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해외 입국 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 분들 중에는 여권 때문에 곤란한 적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2위로 프리패스급의 위력을 지닌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권 파워는 한국과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해 이를 순위로 매긴 결과입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관광에 관련된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촌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한 국경 검문소에 한국인들만 따로 격리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출입국 직원의 말에 인종차별이 아니냐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리나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북유럽의 자연 속에서 자랐죠. 가족과 함께 자주 숲을 거닐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곤 했어요. 핀란드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참 기뻐요. 우리나라의 자연과 도시 풍경이 한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로 현대적인 도시의 매력과 자연의 조화가 멋지게 어우러져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헬싱키 대성당과 수오멜린나 섬 같은 명소를 많이 찾으세요. 특히 겨울철에 오시면 북유럽의 독특한 겨울 풍경을 즐길 수 있죠. 눈 덮인 도시와 오로라를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핀란드의 자연도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라플란드는 특히 유명한데요. 사파리와 순록,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만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여름에는 끝없는 낮을 즐길 수 있는 백야 현상도 매력적이에요. 수많은 호수와 숲이 있는 국립공원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트레킹이나 카누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핀란드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향을 받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핀란드의 독특한 사우나 문화나 디자인 소품들도 한국 분들께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헬싱키 대학의 교수였고, 저는 자연스럽게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죠. 대학에 진학하면서 동양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특히 러시아 문학과 언어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작품에 푹 빠지면서 러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날로 커져갔죠.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도시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그곳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러시아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알렉세이였어요. 알렉세이는 재능 있는 사진작가로 그의 작품은 도시의 일상과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냈죠. 우리는 예술과 문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알렉세이와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점점 러시아를 제 두 번째 고향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러시아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며 교수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소식에 걱정했지만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차 안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핀란드와 러시아를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알렉세이와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늑한 집을 마련했어요. 알렉세이와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확실한 소식을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희 둘 다 기쁨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 우리 딸이 벌써 5살이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녀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던 순간, 첫 걸음을 내딛었던 날이 어제 같은데 말이죠. 알렉세이와 저는 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녀가 학교에 입학할 해가 되었어요. 우리 딸이 학교에 간다니 믿기지 않았죠. 처음에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우리 딸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잘 사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딸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더라고요. 딸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 후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지켜보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딸아이는 유난히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새로 사귄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제가 새로 사귄 친구예요. 딸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죠. 놀이터 구석에서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아이가 다가왔어요. 딸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이 아이는 리아예요. 제 새 친구예요. 리아는 한국인이에요. 딸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리아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예요. 저는 리아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 리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우리 딸과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알고 보니 리아의 가족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사 온 참이었어요. 리아의 부모님도 함께 놀이터에 와 계셨고 우리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리아의 부모님은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처럼 보였어요. 딸아이와 리아가 친한 친구가 된 이후 저희 가족은 리아의 가족과도 자주 교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아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리아의 아빠가 한국의 현대차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러시아에 파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리아의 아빠는 현대차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고 그분은 회사에서 러시아로 파견을 오게 되어 가족과 함께 이사하게 된 거였죠. 저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곳을 다니는 한국분을 만나니 흥미로운 마음에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리아의 아빠가 현대차에 대해 자부심이 굉장해서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부감을 느껴졌어요. 사실 딸아이의 친구로 만나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한국의 기업에 대해 자랑을 하니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만했죠. 저의 이런 마음은 모르고 리아의 아빠는 현대차에 대해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죠. 리아 아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를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자랑스러운 말투가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듣다 보니 일리 있는 말이고 부정할 순 없었죠. 나중에 현대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의 자부심이 이해됐어요. 실제로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뛰어난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알게 되면서 리아의 아빠의 자부심에 대한 처음의 거부감은 점차 사그라들었죠. 이후 리아 아빠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와이프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다음 날 다른 유럽 국가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였죠. 저는 동아시아 국가이니 출장을 갈 때마다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이어 말했어요. 보통의 유럽연합 내에서는 여행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세요? 제가 러시아에 살면서 유럽을 자주 여행하는데 쉥겐 지역 덕분에 정말 간편해졌어요. 쉥겐 지역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협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쉥겐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죠. 제가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EU 회원국 시민들은 더 편리해요. 다른 EU 국가로 갈 때 비자가 필요 없고 입국할 때는 여권이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국내 여행하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는 이게이트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편하죠. 제가 처음 이게이트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갈 때도 별도의 입국 심사 절차가 없어요. 국내에서 도시간 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독일로 기차 여행을 할 때 그냥 기차에 타고 내리기만 하면 돼요. 마치 헬싱키에서 탐페레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이런 제도 덕분에 유럽 여행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쉥겐 지역 외의 국가로 갈 때는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쉥겐 지역 덕분에 유럽 여행이 얼마나 간편하고 즐거운지 매번 실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안의 가족들은 유럽 사람이 아니니 다른 유럽 국가 입국 시 분명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리아 아빠는 제가 왜 그런 걸 걱정하냐는 듯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리아 가족들이 괜한 자존심에 저런 반응을 보이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없이 딸아이가 리안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날부터 계속
그 음식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도무지 그 음식이 무엇인지 들은 적도 없고 형태도 이해할 수 없어 결국 리아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이가 검정색의 페이퍼에 쌓인 라이스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건 그냥 스낵처럼 먹을 수도 있고 식사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죠.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리아 엄마에게 물어보았죠. 그녀는 웃으며 그건 김이라는 건데 한국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음식만 있으면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도 끼니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였죠. 저는 그 음식이 너무 궁금해 맛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말려 약간의 소금을 뿌려 만든 음식이라 너무 흔해 소개하기도 민망하다고 하였어요. 하도 딸 아이가 그것만 찾길래 제가 맛볼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한국에서 많이 사왔다고 김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였죠. 친절하고 따뜻한 리아 엄마의 호의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밥도 몇 개 나눠주었고 이 밥에 싸주니 정말 잘 먹었다고 많은 물건들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리아 엄마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녀가 준 밥과 김을 갖고 집에 왔고 제 딸아이는 그 음식들을 보자마자 우리도 앞으로 이 음식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너무 기뻐했죠.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보니 바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을 보니 너무 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친한 친구 한국인 리아가 이제 러시아를 떠난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딸아이가 리아와 너무 잘 지내기도 하고 리아 엄마나 저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잘 통하고 동질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녀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재고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현대차였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전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중단했고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도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현대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전쟁과 제재로 인해 부품 공급망이 차질을 빚었고 러시아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로 인해 현대차는 러시아 내 공장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결국 현대차는 러시아에서의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도덕적 책임도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현대차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죠. 이 철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현대차의 책임 있는 기업 행보로도 평가받았어요. 현대차는 철수 과정에서 현지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었죠. 이렇게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는 전쟁이 국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아이들끼리 좋은 추억도 쌓게 해줄 겸 제 모국인 핀란드로 함께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그러자 리안의 가족은 너무 반가워하며 흔쾌히 허락하였고 우리는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핀란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들은 관광 코스로 다 짜두었지만 저의 걱정은 그게 아니었죠.
아시아 국가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 난민 문제로 혹시라도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역에서 제지를 당할지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비자 문제나 국경 통과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리안의 가족은 한국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한국 여권 순위가 세계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동아시아 국가의 여권이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도 보지도 못해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너무 걱정을 안 하길래 의아했죠. 하지만 리아 가족은 전혀 걱정이 없어 보였고 우리는 함께 핀란드에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설레는 일이죠. 헬싱키, 탐페레, 투르쿠, 로바니에미까지 핀란드의 다양한 도시를 탐방하는 일정을 세웠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만 입국 심사 시 걱정은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리안의 가족과 함께 핀란드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국경으로 향했어요. 리아는 잠에서 깨어나면서도 기분이 흥분되어 있었고 리아 엄마와 아빠도 긴장한 듯 웃음을 지었어요.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입국하려는데 우려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출국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비자나 필요한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바로 통과하는 반면 리안의 가족들은 순조롭게 입국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진 거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예상했던 상황을 왜 리아 엄마 아빠는 한국 여권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가 많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속으로 좀 짜증이 밀려왔죠. 검문소에서 한번 잘못 걸리면 3시간은 기본으로 버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국경 수비대원들은 여권을 확인한 후 리안의 여권을 가지고 어디론가 자리를 옮겼어요. 한 30분쯤 흘렀을까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국경 수비대원의 말에 리아의 엄마 아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각종 문서들을 꺼내 보여줬지만 국경 수비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분명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느껴져 아주 불쾌했어요. 계속 버텨봤자 국경 수비대원들과의 관계만 불편해질 것 같자 리안의 가족은 시험지를 받아들었죠. 우리는 여행을 해야 하니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리안의 가족은 침착하게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리아 엄마 아빠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지정해준 책상에 앉아 시험지를 보며 긴장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실성한 듯 웃는 게 아니겠어요? 막상 한국어 시험의 문제 수준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아는 상식의 문제였고 부부는 이런 문제를 그것도 다른 나라의 국경 수비대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상황이 너무 웃겨 실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재밌기도 했지만 긴장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다고 하였죠.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왔냐고 물으니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나열하시오. 경부선 구간은? 긴급사고시 거는 전화번호는? 한국의 제2도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 야구 선수는? 라는 문제였다더라고요. 국경수비대원은 즉석에서 답을 확인하였고 주관식은 그림을 대조하듯 답안지와 시험지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죠. 결국 리안의 가족은 통과를 할 수 있었고 우리는 1시간이면 국경을 넘고도 남을 시간을 2시간은 넘게 지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항의를 하자 국경수비대원들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핀란드가 국경 검문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인 확인 시험은 위조 여권 소지자, 색출을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어요.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한국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는 경우가 늘고 이들의 불법 체류가 유럽연합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중국인 등이 한국 위조 여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경우
유럽 연합 출입국 절차도 간소하고 유럽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조 사례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건 한국인 여행객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무비자 협정국이라서 여권만 제시하면 입국이 가능하여 비교적 편리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국경에서 검사를 할 때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갑작스레 추가된 절차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죠.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한글을 쓰지 못하거나 한 문제도 못 맞힐 경우 현장에서 신분 조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한국 위조 여권 소지자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인 여행객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여권의 위상이 어느 정도길래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중국인이 많은 건가 궁금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본 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여권 검사를 통해 한국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한국 여권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무려 192개국에 달하더라고요. 이 숫자는 한국 여권 소지자가 거의 모든 주요 국가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일본과 함께 공동 2위에 랭크된 한국 여권은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같은 유럽 국가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죠. 국경에서의 상황을 겪으며 리안의 가족이 한국 여권에 대해 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국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여권의 강력함을 실감한 후 중국인들이 왜 한국 여권을 위조해 한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때 피해를 보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죠.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고 신뢰도가 높은 이유로 일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위조해 더 쉽게 다른 나라로 입국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요. 국경을 넘을 때 추가 검사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안의 가족도 국경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며 한국인임을 증명해야 했으니 말이에요. 리안의 가족과 함께한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행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핀란드에서의 멋진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리안의 가족과 핀란드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행 가고 싶어졌죠. 리안의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그리고 활기찬 도시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줬어요. 서울의 번화가,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 등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 들을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과 드라마, 영화 덕분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한류의 중심지에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도 매우 흥미로워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입맛이 다셔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리안의 가족에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가서 그 따뜻한 환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핀란드 여행이 끝나면 한국으로의 다음 여행을 계획해보려고 해요.
리안의 가족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여행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네요. 내년 아이 방학 때가 되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핀란드와 지금 살고 있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이 아주 짧아서 햇빛을 오래 볼 수 없거든요. 한국의 여름은 아주 덥고 습하다고 하던데 그런 더위도 경험하며 아이와 실컷 물놀이도 해보고 싶네요. 여름에 아이와 함께 갈 만한 한국의 관광 명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핀란드에서 온 엘리나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러시아에서 한국 가족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오셔서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고 놀라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